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최근에 1980년대의 금리인데 이게 1920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한 6%였다가 하드랜딩 해가지고 한 0%한 10년간 기었죠. 10년간 기다가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약간 지금하고 좀 비슷합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하드랜딩 하고 한 10년간 한 0%를 기었죠. 그래서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또 뚝 떨어졌다가 올해부터 또 뭐 연말 기준 한 3%까지 오를 거라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에는 그때 이제 이른바 오일 쇼크 때문에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 인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금리가 한 18%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2010년 이후로 저금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 저금리에다가 금리가 0%인 상황에서 화폐를 더 풀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가 채권을 사주는 대신 현금을 발행해줘서 또 현금을 뿌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구촌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실제로 지난 2년간 한국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여론 지지율이 서울 여론 지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인상률 상한제 5%를 도입을 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 뒤로 한 70%가량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한 30%가량은 혜택을 못 받는데 아무튼 근데 지나와서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2년 동안 오래 지속될 줄 알았으면 2020년도 7월 달에 그냥 전면 모든 계약을 한 5% 인상만 가능하게끔 신규 계약도 뭐 그러니까 임차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전 임대차 계약의 5%만 인상하는 좀 그런 거를 했어야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택 가격이 한 2배씩 폭등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폭등하는 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못 맞추니까 그 지역에서 또 쫓겨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항상 고민이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택으로 집중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 집중이. 그러니까 여기 1880년도 이 영국의 자본인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1880년대 보면 이 검은 내용이 농경지예요.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농경지에 대한 자산 가치가 높았던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이후로 보면 쭉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부분 주택 부분의 가치가 한 2배로 뜹니다. 2배로. 여기 기타 국내 자본은 이제 뭐 주식으로 상징되는 산업 자본일 것 같고요. 여기 흰색이 이제 순 해외 자본인데 외국에 대한 이제 식민지가 끝나고 거의 외국 투자는 없었다. 외국 자산은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1950년 지나서 영국은. 그리고 프랑스도 보시면 지금 1920년대 뚝 떨어지죠. 여기가 지금 농경지 자산 그리고 여기가 1990년도 지나서 주택 가격이 엄청 급등하는 2배 이상 급등하는 이건 주식시장 그리고 여기 해외 자산인데 여기도 뭐 프랑스도 한 1920년 지나면서 아마 식민지 생활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서 거의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930년도까지 농경지 자산이 있다가 1970년대 지나서 주택 가격으로 자산이 집중되는 여기 그 위에 색깔은 이건 주식이고요. 주식. 그래서 대체로 주식하고 주택 가격으로 집중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자본, 주식으로 상징되는 산업자본이 훨씬 많고 주택은 좀 덜한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 집중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대체로 여기 보유세가 다 높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도시가 베를린인데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많아봤자 인구가 350만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6천에서 8천만 가량 되는 걸로 아는데 많은 인구가 베를린인데 3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로 지방공권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에 대한 건물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5월인가에도 그 베를린에서 임대차 동결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그분들 강연을 온라인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베를린의 주택 가격 중간 가격이 한 7억 6천쯤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유로로 얘기했죠. 아마 저한테 60만 유로 아마 그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60만 유로가 1,300원 대략 곱하면 한 7억 6천, 7억 8천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은 중간 가격이 7억 6천이 훨씬 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나 LA 또는 뉴욕 주로 인구하고 주택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유세를 높이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투기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논리가 아닌 공식으로 설명을 해준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인데 뭐 21세기가 아니고 21세기 자본에 저는 이제 피케티 정리라고 명명하고 이름 짓고 있는데 피케티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자산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자본이 돈을 버는 수익률보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성장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R이 G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어보시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의 논리는 뭐냐면 자본주의 제일 기본 법칙이 알파는 베타 곱하기 R이다. 이거는 항상 똑같은 항등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파는 개념정의라면 자본소득 분배율입니다. 자본소득 더하기 노동소득 분의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래서 총 소득에 자본소득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걸 이제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타는 소득분의 자본 비율인데 그냥 쭉 읽어서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분의 자본 비율은 자본소득 비율은 베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치면 연간 국민소득이 되고 이런 소득에 대한 자본 총량이 자본소득 비율이 되겠죠. 예를 들어 A라는 양반이 연간 소득이 1억이고 근데 자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분의 10이 되니까 10이 되겠죠. 자본소득 비율은. 근데 이에 대한 자본소득 수익률이 집에 대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10%씩 올랐다. 그러면 이제 자본 수익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 총량 곱하기 자본 수익률을 하면 자본 소득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0억에 수익률 10%를 곱하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1억인데 1억 1억에 소득이 1억인데 이거에 대한 자본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자본소득 분배율은 1이 되네요. 그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본소득은 1억이면 소득이 더 되겠네요. 왜냐하면 노동소득이 1억이 되잖아요. 1억이 되고 여기 1억이면 소득은 2억이 되겠죠. 여기가 2억이 되고 2억 곱하기 자본 총량하면 10억이 되고 그럼 자본소득 비율은 5가 되고 그러면서 2억
그 다음에 자본 총액 10억에 10% 하면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1억 더하기 2억을 하면 여기가 3억이 되는. 1억 더하기 1억은 2억이 되죠. 잠시만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본 총량을 10억이라 하고 자본 수익률을 10%라고 하면 이거를 곱하면 자본소득은 1억이 되죠. 10억 곱하기 10% 1억이 되고. 근데 1년 동안 뭐 노동하는 수익이 뭐 1년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1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합치면 2억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2억이 되면 2억분의 자본 총량 10이니까 자본소득 비율은 5가 되는 거죠. 5가 되고, 여기는 1 더하기 1에 1이니까 자본소득 비율은 50%가 되겠죠. 여기는 50%, 여기는 5, 자본 수익률 10% 하면 이렇게 이게 항상 항등식을 이루는 납득이 되시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제2 기본 법칙으로 베타는 G분의 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항등식은 아니고 프랑스하고 인근 국가의 통계를 다 모아보니까 이 자본소득 비율 베타 소득분의 자본 비율은 G분의 S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럼 G분의 S가 뭐냐? G는 growth rate, S는 savings rate 해가지고 성장률, 저축률. 그러니까 성장률은 국민소득 증가율에다가 인구가 증가되면 또 성장률이 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증가율이라고 대충 보는 거고요. 소득 증가율. 저축률은 이제 저축률이죠. 그래서 자본의 비율은 성장률이 클수록 부모가 클수록 감소하고 분자가 클수록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역사적인 통계 자료를 보건대 G분의 S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에다가 여기 베타에다가 G분의 S를 넣어요. 그러면 알파는 G분의 S 곱하기 R이 되잖아요. R은 리턴입니다. 리턴 수익률. 그러면 알파는 여기하고 이제 G분의 S 곱하기 R이 되는데 S하고 R만 순서만 바꿔주면 알파 자본소득 비율은 G분의 S 곱하기 R, 성장률분의 저축률 곱하기 자본 수익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축률은 국민들이 저축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부분은. 근데 이에 대해서 자본 수익률과 성장률을 비율을 보니 자본소득 분배율은 자본 수익률이 클수록 자본소득이 더 가져갈 게 많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자본 수익률이 커질수록 자본소득이 가져갈 게 많겠죠. 근데 반대로 소득 증가율이 더 클수록 자본소득 분배율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피케티가 하는 얘기는 현실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본소득 분배율이 더 커져서 자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본소득 분배율,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 분배율을 통해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 수익률을 줄이거나 경제 성장률을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경우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본 수익률을 줄이는 방법은 피케티가 하는 얘기는 21세기 자본에서 하는 얘기는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국적 자본들이 굉장히 큰 자금을 갖고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삼성, LG, 이제 뭐 SK, 현대 이제 이런 데가 있겠지만 또 이제 뭐 미국, 유럽으로 따지면 더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이 자산 양극화는 지구촌 차원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게 지구촌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자본세인데 지구촌 차원이 아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자본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자본이면 자산이잖아요. 자산세를 부과를 해서 자본 수익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노동 소득률을 올리거나 성장률을 높여서 노동 소득률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자산세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는 게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입장이었고 뭐 대체로 이제 민변의 변호사님들도 많이 동조를 했는데 이제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딱 하는 행동이 딱 그 신자유 정부예요. 그 1980년도
그 레이건 대처 정부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하던 걸 그대로 하죠. 법인세도 줄이고 자산세도 줄이고 그러면서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척되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어서 과연 시장의 활력을 높여서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가능은 하죠. 자산 양극화 해소가. 근데 그게 잘 될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이 너무 심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지금 서울 수도권 인근에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자산을 가진 사람과 또 서울 수도권에서 자산을 못 가진 사람들의 자산 격차가 매우 크고요. 두 번째로 서울에 자산을 가진 사람과 저 지방에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격차가 매우 큽니다. 지역은 오히려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뭐 병원도 여의치 않고 문화시설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쭉쭉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와 함께 지역 격차, 지역 양극화가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격차를 완화해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거 불안의 문제도 백날 이렇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만 뭔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그래서 지역으로 인구를 좀 분산시켜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뭐 민변에서도 소수 의견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자본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글로벌 자본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